안녕하세요, 무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3년 반 동안 살았던 우리 동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아마 지금 이 영상이 이 집에 대한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새 집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네요. 제가 이 집을 처음 찾았을 때 이미 10여 군데의 집을 가보고 인터넷으로도 수십 군데의 집을 본 후였습니다. 그 당시 방콕 시내에 새로 지은 콘도에 살고 있었는데요, 처음에 사람들이 많이 입주하기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입주를 하고 나니까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주차난이었습니다. 그때 콘도의 주차장이 작은 편이 아니었는데 워낙 한 집에 차 두세 대씩 있는 집도 많고 세대수도 많다 보니 밤에 조금이라도 늦게 오면 주차할 곳이 없더군요. 또 집도 너무 작은 것 같고 해서 좀 더 큰 평수의 콘도를 알아보니 방 두세 개 이상의 주차 걱정이 없는 고급 콘도는 너무너무 비싸더군요. 몇 억을 줘도 살 수가 없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주택을 알아보자 해서 집을 찾기 시작했는데 주택은 콘도보다 저렴하면서도 집도 크고 주차 걱정도 없고 조용할 것도 같고 해서 주택을 알아보기 시작했었죠. 사실 전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도 아파트에만 살아봐서 주택은 왠지 불편할 것 같아 생각해보지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생각을 바꿔서 주택을 찾아다녔습니다. 완전 시내 안쪽에 있는 주택은 비싸기도 비싸고 다들 오래되어서 낡기도 낡았고 쥐나 바퀴벌레도 나올 것 같아서 포기했었고요. 또 방콕 시내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은 가격도 싸고 집도 크고 부대 시설도 좋았지만 방콕 시내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 살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을 것 같았고, 저는 또 시내도 자주 나가고 공항도 자주 가야 해서 시내에서도 적당히 가깝고 공항도 가까운 곳을 찾다가 이 집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막 입주를 시작한 새 주택 단지였는데요, 시내에서 제일 가까운 두 개의 골프장 한가운데 있어서 조용하고 공기도 맑고 전망도 좋고, 또 골프광인 저로서는 골프장과 연습장이 바로 집 앞이라 그냥 보자마자 이 집으로 계약을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그때 선택을 잘했는지 그동안 아무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살았고 3년 반 동안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항상 보고 싶었던 우리 큰아들이 한국에서 와서 같이 살게 되었고, 보석 같은 둘째 아들도 태어났고, 사업도 발전해서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흔들림 없이 잘 되고 있고요. 또 가족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냈던 것들이 모두 이 집에 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이사한 새 집에도 계속 복이 이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지금 하는 유튜브도 이 집에서 시작했네요. 그것도 좋은 일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이 동네에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불미스러운 일을 당한 적도 본 적도 없었습니다. 동네에서 고성방가나 싸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고요. 문도 안 잠그고 사는데도 도둑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기 집 구조가 옆집과 붙어 있는데 옆집에서 벽간 소음 같은 것도 없었습니다. 아무튼 편안하고 무탈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 이야기였고요. 이제 이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 입주했을 당시에는 이 동네에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들 우리와 같은 커플만 사는 집들이 많았었죠. 혼자 살거나 동성 친구끼리 모여 사는 집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 2년 지나니 아기들이 한둘씩 생기더군요. 우리 집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둘째가 태어났죠. 처음에 이 동네에 커플들만 살 때는 서로 왕래도 안 하고 지나가도 인사도 안 하다가 아기들이 생기니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리게 되고 같이 놀기도 하고 밥도 같이 먹는 사이들이 되더군요. 서로 음식들도 해서 나눠주기도 하고 연말에는 선물도 돌리는 친한 이웃들이 되었습니다. 매일 해질녘이 되면 동네 한가운데 모여서 아이들과 같이 어울려 노는 것이 일상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동네 사람들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 주 연령층이 3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40대고 뭐 20대 조금, 50대 이상이 조금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 집은 거의 없더군요. 제가 알기로는 딱 한 집 있었는데 그 집은 더 큰 집으로 이사 갔습니다. 대부분 생애 첫 집으로 구매해서 입주한 사람들인데 그 중에는 시내나 다른 지역에 집을 뭐 두세 채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직업들은 정말 다양했습니다. 뭐 의사도 있고 타이항공 부기장도 있고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 회사 다니는 사람 등등 정말 다양하더군요.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차려놓고 사업하는 사람도 몇 집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과 같은 컴퓨터 프로그래머도 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월 소득은 부부 합산 최소 6만 바트 이상인 것 같습니다. 약 240만 원 정도죠. 부부가 같이 맞벌이를 하든 아니면 한쪽에서 벌어오든지 간에 최소 6만 바트는 되어야 뭐 집 대출금 내고 차 할부금 내고 먹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사실 6만 바트로는 너무 빠듯하고 한 7, 8만 바트 이상은 되어야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살 수 있을 겁니다. 이 동네 사람 중에 제가 친하게 지냈던 아기 아빠한테 물어보니까 다들 부모님이나 집안 도움 없이 자기 힘으로 집을 사들였다고 하더군요. 뭐 30대가 되니 월급도 많이 오르고 그동안 신용도 잘 쌓아놓아서 은행 대출도 쉽게 받고 뭐 대출금도 무리 없이 잘 갚아 나간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방콕 중산층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경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네에도 뭐 집을 현금으로 다 주고 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빠듯하게 대출 받아서 겨우겨우 갚아 나가는 사람도 있을 테고요. 뭐 대출은 받았지만 여유롭게 갚아 나가며 여가 생활을 즐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집에 벤츠나 BM 등을 몇 대씩 보유한 사람도 있고요. 뭐 몇십 년 된 중고차 끌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지만 경제 상황은 다들 다르겠죠. 제 생각으로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 중에 좀 빠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중산층과 서민의 경계점인 중산층의 시작점 정도 될 것 같고요. 좀 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중산층이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방콕의 중산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사전적 의미는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 문화적 수준이 중간 정도 되면서 스스로 중산층 의식이 있는 사회 집단이라고 되어 있고 일정 수준의 소득과 주택과 생활용품을 소유한 집단이라고도 되어 있네요.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 자료도 많이 보고 공부도 해봤는데요. 중산층의 기준이라는 것이 참 애매합니다. 중산층의 중간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하지만 시작점과 끝지점이 참 애매하죠. 서민과 중산층의 경계점 그리고 부자와 중산층의 경계점을 명확하게 정해놓은 지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에 어느 뉴스 팩트 체크팀에서도 기준이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다라고 하더군요.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준이 아주 명확하게 정해진 것이 없어요. 발표하는 곳마다 다들 제각각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 발표합니다. 한국도 서울과 지방이나 시골의 소득이나 자산 차이가 있지만 특히 태국은 방콕과 시골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태국 전체를 놓고 자산이 얼마, 수입이 얼마로 딱 중산층을 나누기가 힘듭니다. 단순하게 한국과 태국의 GDP, GNI, PPP 지수 등을 비교해서 태국이 한국의 4분의 1 정도니 중산층의 기준이 여기부터다라고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조사하고 공부한 기준으로 태국의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태국 시골이나 지방 소도시의 중산층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제 뇌피셜이 아닌 카시콘 은행에 20년 이상 근무한 사람에게 태국 지방이나 시골의 미들클래스 기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물었을 때 들었던 답변이 집과 차가 있고 부부 합산 월소득 2만 5천 바트 정도면 중산층에 들어갈 거다라고 하더군요. 현재 환율로는 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부부가 같이 번다면 인당 50 정도 버는 것이니
그리 어렵지는 않은 것 같은데 시골에서의 일거리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리 많은 수가 해당하지 않을 것도 같네요. 아무튼 시골이나 지방 소도시는 생활비가 적게 들고 아끼려면 얼마든지 아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으니까 25,000바트 정도면 4인 이하 가족이라면 뭐 괜찮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중산층의 시작점이니 안정적인 중산층이 되려면 월 수입이 한 4만 바트 이상 되어야겠죠. 그래야 뭐 애들 교육도 좀 신경 써서 시키겠죠.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방콕은요, 집 있고 차 있고 부부 합산 월 6만 바트 한 240 이상 벌고 외식이나 여행 등의 부담이 크게 없고 자기 취미생활 여유롭게 하고 뭐 이 정도가 방콕의 중산층 시작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분이 타 채널 댓글에 태국 중산층은 뭐 4인 가족 기준 60만 원 정도 벌기 때문에 유니클로도 못 사입는다 라고 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방콕에서 4인 가족 기준 60만 원 벌면 서민도 아니고 빈민 수준입니다. 흔히들 아시는 태국 사람들 월급 뭐 10,000바트에서 20,000바트는 방콕에서는 20대 사회 초년생이나 단순 노동직이나 뭐 아르바이트 수준이고요. 대기업이나 강소기업은 기본급 외에 뭐 보너스와 인센티브 제도 잘 되어 있으므로 기본급만 보면 안 됩니다. 보통 30대 조금 탄탄한 회사원들 보면 월 한 4-5만 바트는 기본으로 받는 것 같습니다. 보너스하고 인센티브 다 포함해서요. 제 아내 친구들도 대졸 기준으로 보면 전부 한 5만 바트 이상은 벌더군요. 돈을 더 벌고 싶은 부지런한 사람들은 2잡, 3잡도 뜁니다. 주말에 다른 일을 하든지 집에서 가내수공업이나 인터넷 쇼핑몰 같은 것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처형은 뭐 이전 호텔에서 8만 바트 받다가 얼마 전 호텔을 옮기면서 10만 바트의 인센티브 따로 받는 조건으로 이직을 했었죠. 전에 어느 분이 파타야 뭐 아는 호텔 지배인의 월급이 몇만 바트 받던데 10만 바트는 뻥 같다 라고 하던데, 좀 제발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라는 그 우물한 개구리 생각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처형은 뭐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는 투잡으로 행사 사회나 노래를 부르러 다닙니다. 참 열심히 살죠. 또 어떤 분이 그러시겠네요. 뭐 10만 바트나 버는데 주말 알바는 왜 하냐 뻥 아니냐 할 것 같은데 아이고 뭐 네 맘대로 생각하세요. 사실 처형이 예전에 어려울 때 그 노래팀이 많이 도와줘서 뭐 의리로 하는 것도 있고요. 또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해서 하는 것도 있고, 주말에 또 어차피 집에 있어 봐야 할 일이 없으니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돈까지 버니 일석사조네요. 이렇게 방콕에는 뭐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게으르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죠. 2만 바트 이하로 버는 사람들이 수치로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하지만 욕심이 있고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서민에서 중산층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은 뭐 다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겠죠. 푸드팬더나 라인맨 등 오토바이 배달만 열심히 해도 한 달에 3-4만 바트 120에서 한 150은 벌고요. 우리 동네 노점 국수집 부부는 50바트 2,000원짜리 국수를 하루에 200그릇씩 파는데 이것저것 빼고 쉬는 날 빼도 월 300만 원은 번다고 하더군요. 월세나 뭐 인건비 나가는 것이 없으니 한 그릇당 1,000원씩 남는다고 하면 하루에 20만 원씩 버는 거니 뭐 문날 빼도 월 300 순수익은 쉬워 보이더군요. 이야기가 뭐 다른 쪽으로 새려고 하네요. 다음에 제가 방콕 사람들 수입에 대해서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올리겠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일정 수준의 소득과 주택과 생활용품을 소유한 집단을 중산층으로 봤을 때 방콕에서 중산층이란 뭐 자가든 대출이든 간에 가족이 편안하게 살만한 집이 있고 할부든 뭐든 차가 있는데 대출금이나 할부금 갚아나가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로 소득이 있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 뭐 이 정도가 방콕의 중산층의 시작점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중산층과 부자의 경계선 기준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